예, 70쪽이죠.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비진이 표시에서 틀린 것인데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오해 있어요? 틀렸죠. 좀 전에 봤던 판례요. 진이다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채무 부담 의사가 있으니까. 2번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 적용된다. 적용되죠. 없어도 적용하고.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맞죠? 만약에 선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그게 바로 알 수 있었던 경우죠. 그럼 무효가 되고. 4번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그렇죠. 사직의 의사가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의사 없이 표시한 거니까 비진이 표시가 되고.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렇죠. 원칙은 유효잖아요. 원칙이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정호의 표시 108조입니다.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자 2항에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라고 했죠. 자 요건을 보세요. 71쪽의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있을 것. 2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번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 것. 자 여기까지는 뭐랑 같은 거냐면 비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4번이죠. 상대방과 통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정하면 그건 무효가 되고 5번에 나오는 것처럼 왜 했느냐 묻지 않아요. 꼭 남을 속일 목적이 있을 필요도 없다. 네 가지를 갖추면 무효가 되고. 자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되는 게 사례 문제인데 갑이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 A는요 갑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얘가 1억 원을 빌려줬고요. 근데 갑이라는 채무자가 자기는 건물도 있는데 돈을 안 갚으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죠. 근데 갑은 돈 갚기는 싫고요. 강제 경매 당하기 더 싫으니까 친구랑 짭니다. 야,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하자. 허위로 가짜로 매매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돈 갚기 싫으니까 친구랑 짜고 재산을 빼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없으면서 넘겨주는 표시를 했으니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고요. 그리고 갑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을과 뭐 했어요? 짜고 했어요. 단순히 인식하는 정도로 되어 짜야 되는 거예요. 통정 합의해야지 얘가 인식한 거 가지고 통정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 법률행위는 108조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럼 몇 가지 좀 보실 점은 가장매매는 무효인데 이 가장매매 자체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요. 반사회성을 띠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할 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런 말이 시작이 되면 이건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746조의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갑이 을에게 내 거 주어라고 받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효면 부당이득이니까 돌려받아야죠. 근데 반사회적 무효면 돌려받을 수 없다. 그게 불법 원인 급여였어요. 근데 이건 반사회적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반사회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어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효력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등기. 그럼 여기서 이제 A라는 사람이 너희들의 가장 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게 두 군데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끝이에요. 지난주에 뭐 있었어요? 이중매매.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되냐고 물어보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통정 호의 표시는 무효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결론만 기억하면 돼요. 이중 매매는 안 되는데 허위 표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요게 이제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근데 을이 이거를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병한테 팔았다라고 하면 이제 제3자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얘는 원칙적으로는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그걸 모르고 샀다, 선이었다면 얘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이유는 무효등기를 믿었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법률 규정 때문이에요? 법률 규정. 무효등기 믿어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등기라는 것은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믿고 샀다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을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알고 샀어도 원래 보호가 안 되는데 보호되는 이유는 바로 108조 2항 때문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무효를 하더라도 갑이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거 똑같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제3자가 보호되려면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과실이 있어도 돼요? 과실이 있어요.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요. 그리고 선의는 전부 어떻게 된다고요? 추정돼요. 추정. 그럼 추정되니까 얘가 스스로 선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 병이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또는 갑과 을이 무효로 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병이 그렇게 해줄게 라고 용인해 줄 수 있느냐. 우리 통설은 이걸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결국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의의 병이 선의자로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선의의 병이 스스로 그 뭐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니들 허위 표시니까 이건 무효야 가져가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의의 병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 끝났어요? 예. 선이면 보호되는데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정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악의였다. 자, 악의의 정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권리자에게 샀어요? 얘가 선이니까 권리자에게 샀죠. 그럼 얘는 무조건 권리 취득이에요. 선악 불문. 우리가 계속 얘기했죠.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취득이다. 소위 이제 엄폐물 이론이다라고 해요. 엄폐물. 그러니까 이 허위 표시로서 이 무효인 이 기운을 누가 다 막은 거예요. 선의의 병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권리가 이제 깨끗해졌잖아요. 막았으니까. 그래서 뒷사람은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번엔 그럼 바꿔서 병이 만약에 악이었어요. 악이. 그럼 병이 악이라고 하면 갑은 병에게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병이 을의 등기가 무효인 걸 알고 샀어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할 수 있죠. 언제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선이 악일 때는 보호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직접은 안 되고 대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위가 이게 입에 무조건 대위하는 거 아니에요. 대위는 왜 한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 공부할 때 대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채권은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채권은 아무한테나 주장 못해요. 자기 상대방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갑은 채권자예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물권자죠. 물권자면 상대성이에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물권자는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물권자가 아니라 채권자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 채무자를 대위하죠. 그럼 이 A가 지금 병 생각하지 마시고 A가 의뢰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A는 누구 채권자라고 했어요? 갑의 채권자. 그럼 원칙적으로 얘가 직접 말소하라고 해요? 갑을 대위해야 돼요? 대위해야죠. 얘는 채권자니까. 근데 얘는 소유자니까 당연히 누구에게든지 내 거 내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악의의 병인데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정은 선이래요. 선의의 정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득할 수 있죠. 선이잖아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었죠. 그럼 얘는 취득하는 거죠. 여기서 얘가 제3자 아니야? 그럼 얘는 제4자니? 당사자 이외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제3자예요. 그러면 얘는 악이니까 취득을 못하지만 얘가 선이면 얘는 선이니까 보호되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악인데 무한테 팔았어. 무가 선이에요. 그럼 걔 보호돼야 안 돼요. 걔도 제3자잖아요. 선이면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병만 제3자요. 전득자도 제3자예요. 전득자도 당사자, 포괄 승계인 이외자는 전부 다 제3자에 들어가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림이 바로 이거예요. 대부분 얘가 뭘 취득하는 걸 보냐면 소유권 취득을 보는데 근데 출제자 마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병이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소유권이 아니라. 그럼 얘가 만약에 선이면 얘는 뭘 취득하는 거예요? 저당권을 취득하는 거겠죠? 또는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이 건물에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그럼 얘는 뭘 보호받는 거예요? 전세권. 그러니까 소유권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은 다 보호가 돼요. 그러면 얘가 선의로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다른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가 됐냐면 병이 선의자로서 저당권을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얘가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당연히 갑이죠. 갑. 이건 무효등기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면 갑은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려요. 당연히 회복해요.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요? 갑에게 가요. 그죠? 예. 갑에게. 좋겠어요. 찾아주는 친구도 있고 저는 전화가 안 와요.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근데 복귀가 되는데 얘가 보호가 되니까 뭐가 달린 상태로? 저당권이 달린 상태로 소유권이 복귀되는 거예요. 얘를 보호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갑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저당권부상의 채권만큼의 피해가 있겠죠. 그럼 누구한테 배상 청구하면 되고? 을한테. 그렇죠? 그래서 얘가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뭐 소유권이 얘한테 복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하면 복귀 안 되겠죠. 보호되니까. 근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가 되는데 요 권리가 달려있는 상태로 복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교재 봅니다. 71쪽에 1번에 당사자 사의 효력은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파란 글씨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위 표시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넘겨보세요. 2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 여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파란 글씨만 보면 돼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중매매사는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된다. 자, 그럼 앞에 판례를 좀 볼게요. (71쪽에) 1번 판례 별 2개 해두시고요. 71쪽에 판례 박스 1번에 별 2개. 그리고 바로 밑에 비교 판례 별 2개. 그러니까 비교 판례가 아까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채무부담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그러지 뭐 이렇게 말을, 그죠? 예, 없다 할 수 없으니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판례들은 이런 표현을 쓰냐면 그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구자가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면 이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거야라고 주장을 한 거야. 그럼 법원은 없다라고 주장했으면 없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라고 고치지 않고 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이는 거예요. 어쨌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봅니다. A라는 금융기관이 있는데 얘가 상호신용금고였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갑은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러니까 갑이 친구한테 부탁을 해요. 야, 네 이름으로 대출 좀 받아라. 그럼 내가 꼭 갚을게. 그래서 이 을이 친구 부탁으로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대여해 준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돈을 못 갚은 거예요. 그러자 금융기관이 누구에게 돈 갚으라고 한 거예요? 을한테 대출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요 대출은 나는 채무 부담을 할 의사가 없이 친구 부탁으로 이름만 빌려준 거니까 이 대출은 빚인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채무자로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대출 약정은 뭐예요? 진이에요. 돈을이 갚아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 그럼 만약에 금융기관에서요, 얘가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대출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뭐겠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비진이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가 돼요? 그건 무효가 되겠죠. 근데 그건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진이에요. 그럼 무조건 뭐라? 무조건 유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알든 모르든. 이건 악이라는 건 그냥 꼬드기는 지문인 거고요. 진이니까 무조건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선악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좋아요. 그 한결같은 표정. 예. 관련 판례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립학교가 있는데요.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는 학교 이름으로는 돈을 못 빌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돈이 필요한데 학교 이름으로는 돈을 못 빌리니까 교직원들의 이름으로 빌리는 거야.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실제로 돈 쓰는 자가 교직원이 아니라 학교법인이라는 걸 알면서 교직원 이름으로 빌려준 거야. 교직원이 명의대여 해준 거죠. 근데 학교가 돈 못 갚았어요. 교직원이 책임져야 될까요? 안 져야 될까요? 져야 돼요. 이 대출, 돈 빌리는 약정은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진이니까 그 돈 빌리는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유효한 거예요? 유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비진이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진이.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유사한데 뭐가 다르냐면 A라는 사람 금융기관이에요. 갑이 A한테 돈을 빌리는데 돈 빌리고 싶다고 무제한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합니다. 더 이상 갑의 이름으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 야 이거 어떡하냐 돈 더 필요한데 그랬더니 금융기관이 친구를 데려와라. 그러면 나머지는 친구 이름으로 대출해 줄게. 그리고 당신 친구는 형식상의 주채무자로만 내세울 뿐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금융기관이 뭘 해줬냐면 양해해 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뭘 양해해 줬냐면 얘는 형식상의 채무자지 얘한테는 채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채무 부담을 해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출인데 채무 부담이 없는 대출이면 진정한 대출이에요? 허위예요? 허위예요. 그리고 혼자 있어요? 짜고 있어요? 짜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통정 허위 표시가 돼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 판례 구별은 뭐냐면 핵심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금융기관에 뭐 했다고요? 양해했다. 양해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뭐라고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예요. 근데 사례가 나왔는데 금융기관이 양해했다는 말이 없고 그냥 명의만 빌려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건 무조건 비진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이다. 그러면 판례 1번에 굵은 글씨만 보세요. 판례 1번의 굵은 글씨에 그 금융기관에 자 핵심어요. 양해 동그라미 해두세요.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다. 두 가지 판례를 비교해 두세요. 그러니까 양해란 말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로 구별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2번. 이번은 뭐 참고로 읽어보세요. 부부끼리 매매 계약을 했다면 가장매매로 추정한다. 부부끼리 실제로 뭐 부동산 사고 파는 경우는 매우 드물 테니까 진짜 파는 게 아니라 허위로 보겠다는 거죠. 3번은 별표 하나만 해두세요. 이건 나중에 주임법을 공부하면 보게 될 내용이에요. 자, 굵은 글씨만 볼게요. 3번에 보면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목적으로 밑에 굵은 글씨 주택임대차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주택임대차 계약으로서는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일반 임대차가 아니고요. 주택을 빌렸어요. 그럼 주택을 빌리면 뭘 적용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을 적용해요. 그럼 이건 누구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거냐면 임차인. 그러면 이건 뭐 아직 공부 안 하셨어도 뭐 널리 다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럼 주택보증금이요.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소위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일정액을 최우선 변제를 해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는요. A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고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임차권자로 있다. 경매 실행되면 얘가 확정일자 갖췄음을 전제로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빠른 저당권이 받고 그 다음에 얘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예요. 그러면 누구보다 더 빠르다고? 얘보다 더 빨리 받아가요. 그럼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소액 보증금이라고 하면 얼마 이하냐면 9,500만 원. 보증금이 9,500만 원 이하면 이건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경제적 약자 중에 더 약자예요. 그러면 9,500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3,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해줘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소액 임차인이면 이 B라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어도 누가 먼저 받아가요? B가 얼만큼을? 3,200을 먼저 받아가요. 최우선 변제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실제로 이 B라는 사람이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할 목적이 없어요. 근데 돈 받는 게 목적이야. 돈 받으려고 일부러 이 집에 소액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구보다 빨리 받아갈 수 있으니까 A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거 용도로 쓸 목적 없이 채권 회수가 주목적이었다면 이런 사람에게 주임법을 적용해서 보호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주택임대차 계약은 짜고한 허위 표시다. 그래서 뭐로 본다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셨죠? 예. 그래서 막 예전에 한때 문제 됐잖아요. 그 소액 보증금이면 일단 선순위 저당권보다는 무조건 일정액을 더 빨리 받아가요. 예전에 그 이런 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천지원이었나 인천지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개사가 들어가시면 걱정 마세요. 무조건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3,200에 전세 들어가면 얼마는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걱정 마시라고.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른 거니까 무조건 된다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저당권이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저당권이 그렇게 많이 있다면 이 사람은 들어갈 때 이미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저당권이 초과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피해 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런 애들이 이 집에 한 100명 들어가요. 100명. 그러면 물론 2분의 1 가격에서 배당을 하지만 얘보다 더 많이 받아가면 얘가 받아갔더니 확 줄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당연히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우리 법원에서는 이거 수사 좀 해라. 법원이 수사라고 명령 잘 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했어요. 근데 봤더니 그 서류들 들어온 거 봤더니 공인중개사가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 다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 배당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냐면 채무 초과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도 시가보다 훨씬 사게.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의 시가로 전세가가 한 2억 정도 해요? 근데 한 3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 보호 안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안 돼도 상관없고 그 나중에 우리 주임법은 그 특별법하고 중개사법 시간에 또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로 주거로 사용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주거로 사용할 게 아니라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어떤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기존 채권을 3번에 굵은 글씨로 기존 채권을 우선 변제 받을 목적이지 그 밑에 뭐라고 되냐면 굵은 글씨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얘는 주임법을 적용해서 보호해줘요. 허위 표시로 무효라는 거예요. 허위 표시로 무효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3자에 대한 효력인데 다 보신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선의는 추정되고요. 2번 무과실은 2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무과실은 불효,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자의 범위가 3번이 나오죠.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라 함은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자 중에서 일단 누구를 뺍니까? 당사자랑 포괄승계는 제3자가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상속인은 제3자 아니라고 했고 허위 표시 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 법률 원인에 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 줄 그어두세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를 맺으면 된대요. 이해관계. 완전한 권리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교가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해제를 공부할 텐데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이해관계 가지고 안 되고 완전한 권리를 요구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비통착사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뭐만 맺으면 된다고요? 새로운 이해관계만 맺으면 제3자로 보호가 돼요. 그래서 왼쪽 보조단에 제3자 해당 여부에서 1번 해당하는 경우와 오른쪽에 2번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제3자 해당 여부에 별표 2개 해두세요. 별표 2개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계약법까지 한번 봐야지 이해가 쉽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보지 않아요. 별표 2개만 해두고 넘어가시고요. 어떤 건지 느낌만 좀 오면 돼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갑이 있는데 을한테 가장 매매를 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A는 누구였냐면 갑의 채권자였어요. 갑의 채권자. 그리고 을이 병한테 팔아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이게 가장 매매로 현재 무효다. 그러면 병은 허위 표시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죠. 그럼 얘는 당연히 제3자에 해당돼요. 병이 을이 소유자인 것으로 믿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이해관계 있죠. 전세권 취득했다. 당연히 제3자. 매매 계약하고 가등기했대요. 제3자 아니에요? 제3자. 이해관계 맺으면 다 제3자. 그럼 예를 들어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는 누구냐면 가장매매에서 매수인 을의 채권자예요. 자, 가장매매에서 매수인의 채권자라고 부르면 얘는 제3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제3자가 되려면 이걸 보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얘는 종전에 돈 빌려준 사람이지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B가 아유 을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을은 맨날 돈이 없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가장매매로 부동산이 들어온 거야. 그러자 이 B가 와 부동산이다 이러면서 가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제3자 아니에요. 자, 허위 표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터잡아 이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제3자예요. 그럼 가압류하면 얘는 가압류를 보호받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누구한테 복귀가 되고 갑한테 복귀가 되는데 뭐가 달린 상태로? 가압류가 달린 상태로 복귀되는 거예요.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 한번 보세요. 가장매매에서 A는 누구냐면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예요. 그럼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A는 제3자일까요? 제3자가 아닐까요? 허위 표시가 있고 이해관계가 새로 있어요 없어요? 그냥 써진 대로 보시면 돼요. 가장매매 했는데 예전에 돈 빌려준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 당연히 제3자가 아니에요. 보호될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장매매를 했는데 A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매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매도인에게 뭐가 생길까요? 매매대금 채권이 생기겠죠. 진짜 매매인 줄 알고 요 대금 채권을 압류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A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제3자 뭐 있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면 제3자예요. 그러니까 제3자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냐는 나중에 보면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쉽게 정리하셔야 돼요. 쉽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3자고 종전에 돈 빌려줬다. 종전에 채권자 채무자 이런 사람들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일단 이렇게만 개념 잡아두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보면 적용 범위는 아까 다 보셨고 허위 표시와 구별 개념인데 1번에 은닉행위, 2번에 신탁행위인데 2번 안 봐도 되고요. 1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은닉행위만.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 근데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엄청 나오니까 세금을 좀 줄이려고 매매로 위장하여 등기를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증여세가 세니까 양도세로 줄여보려고 실제로는 증여를 하지만 매매인 것처럼 해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건 이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제일 먼저 물어요.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한 것처럼 등기가 유효하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실체관계. 실체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가 있어요? 자, 매매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거 허위 표시.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고 실제로 뭐 했다고요? 증여 있잖아요. 그럼 실체 관계는 매매요, 증여요? 증여. 매매는 한 적 없어요. 그러면 실체 관계 증여가 있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 근데 매매는 허위로 한 거니까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매매라는 허위의 껍데기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 그게 뭐예요? 증여예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은닉행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상으로는요. 등기부상으로는 이전 등기가 됐을 때 등기 원인이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매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매매가 아니라 뭐라고요? 증여. 숨겨져 있는 진실한 행위가 있죠. 이 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면 이 은닉행위는 왜 통정허위 표시와는 다른 개념이냐면 갑이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허위 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허위 표시와는 구별되고, 자, 을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병은 이 과정을 실제로는 증여인데 매매로 했다는 걸 다 알면서 이전을 받았어요. 자,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이제 취득할 수 있냐라고 물으면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얘가 소유자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권리를 취득하는 거야. 선악불문 취득. 우리 시험에서 이 사례 나오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갑은 아기의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좀 전에 했던 거 형태만 바꾼 거예요. 얘한테 샀는데 얘가 아기예요? 그럼 얘 권리 취득해요, 못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아기의 병에게 말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소유자로 확정된 거예요? 병. 그렇죠? 이게 은닉행위. 기출 문제 보죠. 갑은 토지를 을에게 가장양도하였다. 자, 그럼 일단 을에게 가장양도했으니까 이 양도 행위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매매를 공부했어요. 가장매매. 그러니까 지금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진짜 양도가 아니라 가짜로 가장으로 양도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통정허위 표시를 말하는 거야. 그럼 이건 무효라는 거죠. 무효. 자, 1번. 갑은 을에 대하여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1번. 맞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그렇죠? 요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도 적용 안 돼요. 받아올 수 있고. 2번. 갑의 채권자는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지금 이 얘기잖아요. 갑의 채권자 누구? A가 을한테 등기 말소해서 갑에게 복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의 말소하면 되잖아요. 예상치 못한 것에서 턱 걸렸어요. 지금 갑의 채권자는 지금 누구한테 등기가 돼 있어요? 을. 그럼 을의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의 말소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A는 누구 채권자니까? 갑의 채권자니까. 그러면 A가 갑에게 돈 받을 거 있는데 지금 등기가 누구한테 가 있어요? 을한테. 그럼 A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건물에 강제 경매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그림을 깨끗하게 그려드릴게요. 자, A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갑. 근데 허위로 등기가 지금 을에게 넘어갔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무효등기예요. 무효등기라도 을이 소유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A가 지금 이거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는 누구 채권자예요? 갑의 채권자인데 을 앞으로 된 부동산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누구 앞으로 갖다 놓고 경매해야 돼요? 갑 앞으로. 그러면 A가 원래 갑이 말소를 구해야 되는데 갑이 뭐래요? 아유, 어차피 받아와 봐야 우리 채권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경매시킬 텐데 안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A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위에서 말소시키면 되잖아요. 그럼 A는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있다. 3번.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누구로 돼 있어요? 병이. 병은 일단 제3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병한테 가 있대요. 그럼 갑이 병한테 내놔 할 수 있느냐 묻는데 누구만 보호한다고 했어요? 선의 3자. 근데 뭐예요? 악이죠. 그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4번.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은 틀렸죠. 제3자 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선이에요. 그럼 얘는 보호되니까 갑이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죠. 정답은 4번. 자, 5번.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병이 갑을의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선의의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고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이를 용인해 줄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맞는 질문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09조 차고가 나오죠. 차고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